명작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들국화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토머스 하디의 단편소설 우울한 독일 경기병으로 여러분들과 귀한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토머스 하디는 1840년 영국 남부 도체스터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건축 설계 사무소에 다니면서 건축 설계를 연구하다가 30이 넘어서야 문학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 그의 천재성이 발휘되어 방대하고 찬란한 문학적 업적을 쌓았습니다. 1928년 88세가 되어 그가 영면했을 때 영국은 그를 국장으로 대접하는 최고의 명예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장편 14권, 단편집 4권, 시집 10여 권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의 문학 세계는 대체로 3가지 특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운명론적인 패시미즘인데요. 그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맹목적인 힘이 있어서 인간은 이 힘에 희롱을 당하면서 부질없이 바둥대다가 멸망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숙명론적인 인생관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둘째로 그의 작품들은 뛰어난 건축학적 구조를 갖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 균형미 있는 구성미를 갖추고 있고요. 셋째로는 뛰어난 자연과 농촌 묘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편, 장편을 막론하고 모두 그의 고향인 영국 남부의 웨섹스 지방을 무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의 소설을 웨섹스 스토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가 남긴 주요 작품으로는 장편소설 테스, 귀향, 박명한 주두, 캐스터브리지 시장, 단편집 인생의 조그만 역설, 낯선 새 나그네, 알리샤의 일기, 그리고 웨섹스 시집, 과거와 현재의 시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우울한 독일 경기병은 약혼에 실패한 한 소녀와 독일 경기병 사이의 사랑을 그린 시대가 낳은 낭만적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우울하고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필리스는 순수한 사랑의 열정을 지녔지만 아버지가 정해준 약혼자는 돌아오지 않고 용병으로 영국에 건너온 독일 경기병을 우연히 만나 사랑을 싹틔우게 됩니다. 자, 그럼 우울한 독일 경기병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울한 독일 경기병 토머스 하디 1. 비탈지고 산들바람 부는 이곳 푸른 초원지대는 부산했던 그 시절과 다름없이 지금도 옛날 그대로 쭉 펼쳐져 있었다. 잔디는 한 번도 쟁기로 건드려 본 일이 없어서 그때 제일 윗자리에 있던 떼짱이 지금도 옛날 그대로 제일 윗자리에 있다. 그때 이곳에는 군 야영지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그때 기병대의 말들을 위해 급히 둑처럼 쌓아 올렸던 흙더미의 흔적이 지금도 뚜렷하게 남아있고 퇴비 더미가 쌓여있던 자리를 아직도 찾아볼 수 있다. 쓸쓸한 이곳을 한밤중에 거닐다 보면 포화풀과 엉겅퀴 풀밭 위로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결에 그 옛날 나팔 소리와 뿔피리 소리, 말들이 굴레가 부딪히는 소리가 지금도 귀청을 울리는 것 같고 몇 줄씩 열지어 세워놓은 군대의 막사와 보급품들이 유령처럼
눈앞에 아직도 보이는 것만 같았다. 막사마다 입천장 뒤끝을 긁는 것 같은 음이 잘 나는 외국어 소리와 그들이 간간히 한 토막씩 부르는 조국의 노래소리가 천막 밖으로 들리곤 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일대 천막에서 야영하고 있던 군대는 주로 근위 독일 연대들이었기 때문이다. 거의 90년 전 이야기이다. 그 당시 영국 군복은 커다란 견장과 기묘한 삼각모, 불룩한 승마용 바지에 아래는 각반, 무거운 탄약통과 죬새가 달린 군화, 그런 따위로 지금 같으면 괴상하고 야만스럽게 보일 것이다. 그 후 사람의 생각은 많이 달라졌고 여러 가지 새로운 발명이 연달아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군인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재였다. 임금은 아직도 하느님이 보호해 주시는 신성한 어른이시고 전쟁은 임금이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되었다. 이 언덕들 사이 골짜기나 우묵한 땅에는 세상과 동떨어진 영주 저택과 외딴 마을들이 있었다. 해마다 임금이 여기서 남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해수욕장에 행차하실 때 말고는 이 근방에 난 모르는 사람이라곤 얼씬거리는 일조차 없었다. 그러나 임금의 행차 때만은 군인들 여러 대대가 이 일대에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림같이 아름답던 그 옛적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이야기의 여운이 이 지방에는 지금도 단편적이나마 남아있어서 관심 깊은 사람이면 조금씩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아직 들을 수 있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이야기들 중에는 내가 벌써 몇 번씩 되풀이해서 이야기한 것도 몇 가지 되지만 듣고도 잊어버리고 만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 중에는 내가 아직 이야기한 적도 없고 잊혀지지 않은 얘기가 한 가지 있다. 이것은 필리스가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을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이다. 그 이야기를 할 때 필리스는 75살 먹은 할머니였고 나는 그때 겨우 15살 난 소년이었다. 필리스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사건에 자기가 관련된 이야기는 자기가 죽어서 흙 속에 묻히고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질 때까지 침묵을 지키라고 일렀다. 그 할머니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도 12년을 더 살았고 이제는 죽은 지도 거의 20년이 된다. 겸손한 마음에서 자기에 대해선 사람들이 잊어버려 주기를 바랐던 그녀의 소원도 겨우 일부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었다. 그나마 공교롭게도 그녀의 추억을 애매한 누명으로 흐리게 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그때 이미 사람들 사이에 퍼졌었고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모두 그녀에게는 매우 불리한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먼저 말한 외국인 부대들 중의 하나인 요크 경기병들이 이곳에 도착한 날부터 시작한다. 사실 그 이전에는 그녀의 아버지 집이 있는 이 부근 일대는 몇 주일이 지나도 사람이라고는 그림자 하나 비치지 않는 곳이었다. 치마 스치는 소리가 문턱에서 나는 것 같아 혹시 손님이 찾아왔나 나가보면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이기가 일쑤였고 대문 밖에 마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나가보면 마당에서 아버지가 심심풀이로 회양목 울타리 가지를 치려고 숫돌에 낫을 가는 소리였다. 마차에서 짐을 아래로 던지는 것 같은 쿵 하는 소리는 실은 저 멀리 바다에서 나는 대포 소리였고 어둑어둑할 때 대문 곁에 키 큰 사나이가 서 있는 것 같이 보인 것은 이상스럽게 가지를 쳐내서 가느다란 모양이 된 양주목 덩굴이었다. 지금은 시골이라 해도
옛날처럼 쓸쓸하고 고요한 데는 없다. 그러나 이때는 여기서 5마일밖에 안 떨어진 임금이 좋아하시는 해변 피서지에 조지 폐하와 조종의 신하들이 모두 와 있었다. 딸이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것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딸보다도 더 세상과 벽을 쌓고 적막하게 지냈다. 딸이 세상 교제가 어둑어둑한 황혼이라면 아버지의 그것은 캄캄한 밤중이나 다름없었다. 그래도 딸은 그 어스러움이 고통스러웠으나 아버지는 그 캄캄한 어둠을 즐기고 있는 편이었다. 아버지 그로브 씨는 이전에는 의사로 개업하고 있었으나 혼자서 철학적인 명상을 즐기는 버릇이 있어서 환자도 줄고 수지도 안 맞게 되어 병원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병원은 집어치우고 이 외딴 시골 구석에 와서 반은 농가요, 반은 정원저택처럼 된 자그마하고 낡아빠진 집을 이름뿐인 집세를 내고 빌렸던 것이다. 여기서는 도시라면 식구의 호구지책도 안 되는 수입을 가지고 넉넉히 살아갈 수 있었다. 그는 날마다 정원에 나가서 거의 다 시간을 보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자꾸 나이만 먹어가고 있고 또 공연히 환상을 그리다가 이때껏 일생을 허송하고 말았구나 하는 자격지심만 늘어가자 그는 점점 더 성마르고 우울증이 생겼다. 그는 점점 친구도 안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딸 필리스는 수줍음을 더 잘 타게 되었다. 잠깐 나갔다가 어디서라도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 자기를 바라보는 눈길이 부끄러워서 걸음걸이마저 허둥지둥해지고 귀밑까지 빨개지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런 외딴 시골에서도 필리스는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결혼해달라는 요청까지 받게 되었다. 먼저 말한 대로 임금님은 이웃 고을에 오셔서 그루스터관에 거처를 정했다. 임금의 행차로 자연히 많은 시골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었다. 이 할 일 없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엔 왕실과 무슨 연고관계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이 많았지만 험프리 굴드라는 미혼의 남자가 있었다. 그는 젊지도 늙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못했지만 아주 못생기지도 않은 남자였다. 한량이라고 하기에는 꽤 착실한 점이 있어서 쾌락을 쫓는 미혼 남자를 그 당시엔 이런 말로 불렀다. 말하자면 온건한 사교가라고 할 수 있었다. 나이 30살 난 이 미혼 남자가 이곳 언덕진 초원지대의 마을에 나타나서 필리스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아버지하고 사귀었다. 순진한 그녀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남자는 홀딱 반해버려서 거의 매일같이 여기를 찾아오더니 드디어 약혼까지 하게 되었다. 그는 이 지방의 꽤 오랜 가문 출신이고 일가 친척 중엔 존경받는 지방 명사도 있었으므로 그런 남자와 약혼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옹색한 처지에 있는 필리스로서는 매우 영리한 일이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필리스 자신도 잘 모를 일이었다. 지체가 어울리지 않는 결혼이란 좀 더 현대적인 해석으로는 그저 관계를 벗어난 일쯤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무슨 자연의 법칙이라도 유린하는 짓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해수욕장 촌의 소시민 출신밖에 안 되는 필리스가 그런 신사 양반에게 택함을 받았다는 건 마치 그녀가 천당이라도 올라가게 된 것과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가문과 지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 굴두라는 남자도 빈털털이니까 양편의 지위가 뭐 크게 다를 바 없지 않느냐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금전상의 곤란이 그가 혼인을 연기시키는 구실이 되었다. 아마 그건 구실이 아니라
사실이었을는지도 모른다. 겨울이 점점 가까워지자 임금은 겨울철을 딴 고장에서 지내기 위해서 이곳을 떠났고 험프리 굴두도 몇 주일 후에 꼭 필리스에게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밭으로 떠나버렸다. 그러나 겨울이 다 되고 돌아오겠다던 약속 날짜도 지났으나 굴두는 오지 않았다. 아버지와 함께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도시에 자기 말고는 다른 친척도 없고 아버지만 혼자 두고 오기도 어렵기 때문에 떠나는 날짜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었다. 필리스는 무척 외로웠으나 조금도 섭섭하게 여기진 않았다. 약혼한 남자가 그녀에게는 여러 가지 점에서 바람직스러운 남편감이었고 아버지도 그의 청혼을 매우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남자가 자기를 혼자 내버려 둔 채 왼처에 가 있는 건 필리스로서 그다지 가슴 아프지는 않다 하더라도 역시 거북한 일이었다. 사랑이란 글자 참 뜻대로 정말 그를 깊이 사랑한 건 아니었지만 이건 그녀 자신이 나한테 확실히 그렇게 말했다. 그래도 진정으로 존경은 하고 있었다. 가끔 그이가 규모 있고 바르게 행동하는 걸 즐기는 버릇이 있는 것을 보고 탐복했으며 또 왕실에서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지금은 어떻게들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어떠했으며 앞으로는 어떨 것이라고 훤히 통달해 있는 그를 보고 존경해 마지 않았다. 사실 그가 좀 더 유리한 신부감을 고를 수 있었을 텐데도 자기를 택한 것에 대해서 그녀는 자랑스러운 느낌마저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어느새 철이 바뀌어 봄이 되었다. 다만 그의 편지는 꼬박꼬박 왔으나 내용은 그저 판에 박은 인사말이었다. 이렇게 그녀의 처지가 불안정한 데다가 원래 험프리에 대해서 그녀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필리스의 가슴 속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적막감이 싹트기 시작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봄이 지나고 곧 여름이 돌아왔다. 여름이 되자 임금은 다시 이곳으로 행차했으나 험프리 골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동안에도 그들의 약혼 관계는 편지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바로 이 무렵에 이곳 사람들 생활 위에 황금처럼 찬란한 빛이 눈부시게 비추어서 모든 젊은이들의 마음을 정서적인 감동으로 들뜨게 만들었다. 이 찬란한 빛이란 바로 먼저 이야기한 요크 경기병이었다. 요즘 사람들은 아마 90년 전에 유명했던 요크 경기병에 대해서는 아주 어렴풋이밖에 모를 것이다. 이 경기병들은 근위 독일 군단 소속 연대들 중의 하나였다. 나중에는 그때만 좀 못해졌지만 한때는 그들이 화려한 제복, 훌륭한 말들, 무엇보다도 그 외국인다운 외양과 콧밑 수염. 그 당시엔 콧밑 수염을 기르는 일은 드물었다. 이런 멋진 것들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남녀 팬이 떼거리로 우르르 모여들었다. 이웃 고을에 임금이 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경기병 부대는 다른 연대들과 같이 이곳 비탈진 초원지대에 와서 야영을 하게 된 것이다. 이곳은 높고 바람이 잘 통하고 전망도 탁 트여서 전면으로 포틀랜드 섬이 내다보이며 동쪽은 성 알드렘 곳까지 서쪽은 거의 스타트 강까지 바라보였다. 필리스는 꼭 이 마을 출신의 여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같은 마을의 여자들이 모두 그렇듯이 가까운 곳에 군인들이 주둔하게 된 것에 남못지 않은 흥미를 가졌다. 그녀 아버지의 집은 마을과는 좀 떨어져 있고 거기까지는 오솔길로 걸어 올라가야 하리만큼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더 낮은 지대에 자리 잡은 교회 탑 꼭대기와 같은 높이에 있었다. 정원 담 바로 밖에서 저 멀리까지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고 그 푸른 들판을 가로질러 건너가는 오솔길이 담 밑 가까이까지 이르고 있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늘 이 담을 기어올라 그 꼭대기에 걸터 앉기를 무척 즐겼다. 이 지방에서는 담들은 그냥 돌로만 쌓았을 뿐 회반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만 발가락으로 딛고 오를 틈이 얼마든지 있어서 기어 오르는 건 보기보다는 쉬운 일이었다. 하루는 그녀가 이 돌담 위에 걸터 앉아서 이렇다 할 생각도 없이 그저 멍하니 바깥 푸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우연히 그 들 속의 소로를 혼자 쓸쓸하게 걸어오고 있는 한 병사의 고독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는 유명한 독일 경기병 부대의 한 병사였다. 그 병사는 눈길을 아래로 떨구고 땅만 내려다보면서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해 어디 조용한 데로 가고 싶은 사람 모양으로 혼자 걸어왔다. 목에 빳빳한 칼라만 아니었더라면 아마 고개도 눈길처럼 아래로 떨구었을 것이다. 가까이 온 걸 보니 그의 얼굴은 깊은 수심에 잠겨 있었다. 그는 필리스가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소로를 따라 이 돌담 바로 아래까지 걸어왔다. 필리스는 훤칠하고 멋있는 군인이 이렇게 풀이 죽은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녀의 평소 지론대로라면 군인들, 그 중에도 특히 유명한 요크 경기병이란 그들이 복장이 화려하듯이 언제나 마음도 무척 명랑하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그 경기병은 눈을 들어 담 위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옷깃이 낮은 가운 때문에 어깨와 목덜미 살이 보이는 것을 흰 무명 무슬린 목도리로 가리고 있었고 옷도 대체로 모두 흰 색깔로 입고 있어서 여름철 밝은 햇빛에 더욱 돋보였다. 갑자기 이렇게 낯선 여자를 만나자 그는 좀 수줍은 듯이 얼굴을 붉혔으나 걸음을 멈추지는 않고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그날은 그 외국인 병사의 얼굴이 종일 필리스 눈에서 어른거렸다. 그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얼굴도 아주 잘생겼지만 눈이 파랗고 어딘가 시름에 잠겨 넋을 잃은 듯했다. 그래서 훗날 같은 시간에 그녀가 다시 담밖을 내다보며 그 병사가 또 지나가는 걸 기다리게 된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두 번째 보았을 때 그 병사는 편지를 읽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그의 태도도 어지간히 다시 만나기를 기다렸거나 바라고 있었던 듯했다. 그는 잠시 멈칫하면서 미소를 띠고 공손히 격려까지 했다. 그날은 이렇게 만난 끝에 그들은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다. 뭘 읽고 있었느냐고 그녀가 물어보자 그는 독일에 계신 어머님한테서 온 편지를 다시 읽어보고 있었노라고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자주 소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묵은 편지를 몇 번씩이고 다시 읽어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당장에 만나서 한 이야기는 그것뿐이었으나 그 후에도 이처럼 몇 번 또 만나게 되었다. 필리스가 늘 하던 말은 그 병사의 영어가 유창하진 않았지만 자기는 썩 잘 알아들을 수 있었으므로 둘이 서로 교제하는데 언어가 지장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언제든지 화제가 그 영어 어휘력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섬세하고 미묘하고 부드러운 이야기에까지 미치면 눈이 혀 대신 도왔고 또 이건 나중에 그렇게 됐지만 눈 가지고 모자란 것은 입술이 도와주었다. 간단히 말하면 어쩌다 무심코 시작한 여자 편에서 보면 좀 당돌했던 이 교제는 그 후 더 잦아지고 무르익어 갔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의 여주인공 데스데모나처럼 그녀는 그 병사를 동정심에서 가까이 했고 다음과 같은 그의 내력도 잘 알게 되었다. 그 병사의 이름은 마트 호이스티나이고 그의 고향은 독일의 잘츠부르크이다.
그리고 고향에는 아직도 어머님이 살아계신다. 나이는 22살이며 군에 입대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벌써 계급이 하사까지 올라 있었다. 이것도 필리스가 늘 강조하던 말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우아하고 교양 있는 젊은이는 영국인 부대의 병졸들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 이 외국 병사들 중에는 우리 영국군의 병사보다는 장교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우아한 태도와 풍채를 가진 군인이 꽤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외국 군인 친구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차츰 그 자신과 그의 동료 군인들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요쿠 경기병들에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그녀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실정이었다. 경기병 연대는 그 제복이 화려한 것과는 아주 딴판으로 병사들이 명랑하기는커녕 모두 만성적인 향수에 젖어 지독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이 우울증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풀이 죽어서 훈련도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가장 고통이 심한 것은 역시 이곳 영국으로 건너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병사들이었다. 그런 병사들은 영국도 싫고 영국 생활도 지긋지긋했다. 그들에게는 임금 조지나 그의 왕국인 섬나라나 도무지 흥미가 없었다. 그들의 소원은 오로지 그저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서 다시는 더 이 섬나라를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몸은 이곳 영국 땅에 와 있으나 그들의 마음과 넋은 항상 저 멀리 그리운 조국 땅에 가 있었다. 여러 가지 점에서 그들은 용감한 병사이고 감정이나 충동을 절제할 줄도 알았지만 사랑하는 조국을 이야기할 때만은 눈물을 흘리기가 일쑤였다. 그가 모국어인 독일어로 말하는 이른바 망향병 때문에 가장 괴로워하는 이가 바로 마트 호이스티나였다. 본래 혼자 꿈꾸듯 명상에 잠기는 성격인 그는 어머님을 곁에 아무도 위로해드릴 사람도 없이 홀로 고향에 남겨두고 떠난 것 때문에 더욱더 이 귀양 온 듯한 이국 생활이 우울하고 고통스러웠다. 필리스는 이런 사정을 모두 알고 깊이 동정했고 또 그의 내력에도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그 독일 병사와 거리낌 없이 사귀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적어도 그녀 자신이 말한 말에 의하면 단순한 우정의 선을 넘어서는 행동은 그 젊은이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사실 자기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게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마트 호이스에게 반해서 넋을 잃어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돌담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이가 더 이상 친밀해지기도 필경 어려웠다. 그는 그 집 마당 안으로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고 또 들어보내달라고 청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는 모두 담 너머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했던 것이다. 3. 그러나 그 무렵 무척 냉정하고 꾸물거리던 약혼자 험프리 굴도의 소식을 필리스 아버지의 친구가 동리에 전했다. 굴도인가 하는 그 양반이 바스시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야기인즉 그가 필리스 그로브 양에게 결혼을 제의했었지만 그건 그저 절반쯤 양해가 성립된 정도에 불과했으며 지금 몸이 쇠약해서 운신도 제대로 못하시는 아버님 때문에 부득이 가볼 수도 없는 형편이니만큼 양편이 다 확실한 약속 같은 건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었다. 또 혹시 자기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쏠릴지 그야 누가 알겠느냐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은 그야 그저 풍문에 들은 이야기에 불과했으니 굳이 들을 만한 신빙성은 없었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 사이 남자에게서 편지도 자주 없었고
또 이따금 오는 편지도 별로 따뜻한 애정을 담은 것은 아니었으므로 그러고 보면 앞뒤가 꼭 들어맞는 소식이어서 필리스는 그게 틀림없는 사실인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때부터 그녀는 아무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애정을 허락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는 할 일 없는 놈이 꾸며낸 객설이라고 단언했다. 자기는 굴두 가문을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다. 그 가문의 결혼관을 잘 나타내는 말이 있다면 그건 조금씩 찬찬히 사랑하되 길게 오래도록 사랑하라는 속담일 것이다. 험프리는 자기 체면을 지킬 줄 아는 남자이니 자기의 약혼을 그렇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생각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참고 기다려야 한다. 머지않아 사필 규정일 테니.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필리스는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아버지가 굴두와 더러 서신 연락을 하고 있는가 보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실망했다. 왜냐하면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자기의 약혼이 헌물을 켰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그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서 곧 아버지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험프리 굴드의 소식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직접 딸이 약혼자에게 편지를 써서 이 문제를 언급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면 미혼 남자의 허물을 캐서 그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넌 저 외국 병정 가운데 어느 한 놈이 진정도 아니면서 너한테 달콤한 수작을 부리게 하려고 속으로 무슨 구실을 찾고 있는 게지? 내가 잠자코 있으니까 모르는 줄 알지? 내 허락 없이 담 밖으로 나갔다가는 혼날 줄 알아. 군 야영지 구경을 하고 싶거든. 내가 언제 공일날 오후쯤에 너를 데리고 갈 테다. 아버지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요즘 아버지의 태도는 그녀에게 무뚝뚝하기 짝이 없었다. 필리스는 행동만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했지만 감정은 자기 마음대로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녀도 만일에 영국 남자를 두고 애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처럼 그렇게 심각한 뜻으로 그 독일 병사를 애인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 경기병에 대한 호감을 억지로 짓눌러 버리려고 하진 않았다. 이 젊은 외국 병사는 그녀에게는 거의 이상적인 존재였다. 보통 집안 살림하는 남자에게서 흔히 보는 것 같은 구질구질한 데가 전혀 없었다.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호련히 나타났다가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사라지는 인물이요. 그야말로 꿈속에 나오는 황홀한 존재. 물론 그 이상도 아니었지만 그런 존재였다. 이제 그들은 줄곧 만났다. 거의 언제나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해가 지는 때부터 마지막 나팔 소리가 그의 귀영을 재촉하는 시간까지 그 짧은 틈에 만나곤 했다. 아마 요즘은 그녀의 태도도 전처럼 조심스럽게 억제하는 티가 적어졌지만 어쨌든 그 병사의 태도는 점점 뚜렷하게 애정을 표시했다. 이렇게 황급히 만났다가 헤어질 때 그녀가 담 위로 손을 뻗쳐주면 그는 그 손을 꼭 쥐어주곤 했다. 하루 저녁은 그가 한참 손을 쥐고 놓지 않아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담벼 색깔이 희니까 저 들에서 누가 보면 벽에 비친 당신 모습이 보이겠어요. 그는 그날 밤 너무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허겁지겁 들판을 다른박질로 건너 간신히 막사로 뛰어들어갔다. 다음번 그가 여느 때 만나던 시간에 늘 기다리던 장소에 나가서 기다려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실망은 말할 나위 없이 컸다. 그는 실신한 사람처럼 그녀가 늘 와서 섰던 그 자리만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귀영 시간을 재촉하는 나팔 소리와 북소리가 울렸으나
그는 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는 그날 무슨 변고가 생겼던 건 아니고 그냥 우연한 일로 늦게 나왔던 것이다. 나와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 영문을 닫는 나팔 소리를 그녀도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이 되었다. 제발 지금 빨리 돌아가라고 남자에게 간청했다. 그러나 그는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 아직 가지 않겠어. 당신이 오자마자 어떻게 가요? 하루 종일 당신이 오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걸. 하지만 귀용 시간이 늦었다고 창피를 당하시면 어떡해요? 그런 건 상관없어. 여기 사랑하는 당신과 찰스 브루크에 계신 어머니, 이 두 사람만 아니었던들 난 벌써 이 세상에서 하직하고 말았을 거야. 난 군대가 지긋지긋한 걸 뭐. 나를 아무리 높은 계급으로 승진시켜 준다고 해도 난 군대보다 단 1분이라도 더 당신 곁에 있는 게 좋아. 이렇게 되어 그는 가지 않고 남아서 더 이야기를 했다. 자기 고향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자세히, 그리고 어릴 적에 있었던 일들도 다 그녀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이야기를 듣다가 나중에는 그녀 편에서 그가 너무 무모하게 늦도록 남아있는 게 걱정이 되어 조바심을 했다. 마침내 그녀가 그만 작별하고 자리를 뜨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그는 간신히 일어나서 막사로 돌아갔던 것이다. 그 다음에 그를 다시 만났을 때에는 소매에 붙였던 갈매기 계급장이 없었다. 그날 밤 늦게 돌아간 일로 해서 이등병으로 강등되었다는 것이었다. 필리스는 그가 그런 불명예를 당하게 된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생각할 때 몹시 마음이 아팠다. 그녀가 하도 미안해하기 때문에 도리어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 거꾸로 상심한 그녀를 위로해 줄 차례가 되었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내 귀여운 사람아. 응? 제발. 그는 이렇게 빌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내게는 언짢은 마음을 고쳐주는 방도가 있다오. 첫째로 이렇게 생각해봐요. 만일 내가 그 갈매기 계급장을 도로 찾는다고 하더라도 당신 아버지가 요 구경기병 하사가 나부랑이하고 결혼하는 걸 허락할 것 같소? 허락도 안 할 걸 뭘.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그는 현실의 사나이라기보다 꿈속의 인물 같아서 여태껏 그와 사귀어 오면서도 결혼 같은 실제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그 문제는 너무나 뻔한 일이어서 길게 생각할 것도 없었다. 그녀는 우물쭈물하지 않고 똑바로 말했다. 제 아버지는 용서 안 할 거예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잊어버리세요. 아무래도 내가 당신의 신세를 망쳐놓고, 아니 당신의 장래까지도 망쳐놓는 것 같아요. 천만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난 당신 나라에 그나마 흥미를 갖고 살고 싶은 보람이 생기오. 내 조국 땅이 여기고 지금 당신과 함께 내 늙은 어머님이 여기 계시기만 한다면 이대로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또 군인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싶을게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걸 어떡해. 그러니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내 계획은 이렇다오. 당신이 나하고 우리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내 아내가 되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다 같이 살자는 거요. 당신도 알다시피 난 한오바 출신이 아니거든. 군대에 들어갈 땐 그렇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우리 고향은 자르 근방인데 지금 프랑스하고는 화목한 사이니까 일단 프랑스 땅으로 가기만 하면 난 자유의 몸이 된단 말이오. 그렇지만 어떻게 가지요? 하고 필리스는 물었다. 사실 그의 제의를 듣고 깜짝 놀랐다기보다 오히려 기특해서 감탄했다.
지금 아버지 집에서 지내는 그녀의 처지는 매우 진저리가 나고 고통스러웠다. 아버지의 정도 이젠 다 메마른 것 같았다. 그녀는 날마다 희희낙낙해서 지내는 동네 처녀들처럼 이 마을 출신도 아니었다. 하여튼 어찌된 셈인지 몰라도 그녀도 고국과 어머니와 고향집을 그리는 마트 호이스티나의 열정에 물이 들어버려서 마음이 들떴다. 하지만 어떡해요? 그가 대답하지 않는 걸 보고 그녀는 이렇게 다시 물었다. 돈을 써서라도 제대하실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야. 그는 드디어 대답하는 것이었다. 요즘은 돈 주고 제대하는 것도 안 된단 말이야. 이거 봐요. 내가 여기 온 것도 억지로 끌려왔으니까 억지로 도망쳐 나가지 말란 법도 없지 않소? 바로 지금이 좋은 때거든. 우리는 이제 곧 여기 야영지를 거두어 버리게 되오. 그렇게 되면 물론 당신도 만날 수 없게 될 거야. 내 계획은 이렇소. 다음 주 어느 날 바람이 없고 바다도 잔잔한 밤에 확실한 날짜는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여기서 2마일 떨어진 신장로로 나와서 나와 만나주시오. 뭐 양심에 어긋나거나 창피할 건 조금도 없어요. 나하고 단둘이서만 달아나는 것도 아니오. 크리스토퍼라는 내 충실한 친구도 같이 데리고 갈 거야. 그 친구는 최근에 우리 연대에 들어온 알사스 출신의 젊은이인데 함께 내 계획을 도와서 결행하기로 약속했다오. 우리는 저쪽 항구에 먼저 갔다가 거기로 갈 거요. 미리 항구에 가서 배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 계획에 알맞은 배 한 척을 골라놓겠단 말이오. 크리스토프는 벌써 영국 해협의 수로도를 마련해 가지고 있거든. 어쨌든 우리는 항구로 가서 자정쯤 닷줄을 잘라버리고 노를 저어서 곳을 돌아 나가면 안 보일 테니까 이튿날 아침엔 쉘브르 근방이 프랑스 해안에 닿을 거요. 그 다음은 어려울 것 없어. 육지 여행에 필요한 돈은 내가 미리 모아두었고 옷도 바꿔 입을 수 있으니까 말이오. 어머님한테 편지를 내면 어머님이 도중까지 마중 나와 주실 거요. 그녀가 궁금해서 이리저리 물어보는 말에 그는 자세한 것까지 더 설명했다. 그래서 필리스는 이 계획이 꽤 실현성이 있다는 걸 의심치 않게 되었다. 그래도 그건 너무나도 엄청난 계획이어서 그녀는 꺼림직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만일 그날 밤 집에 들어가자 대뜸 아버지가 무슨 꿍꿍이 셈이 있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말을 걸지만 않았더라도 그런 엄청난 모험에 그녀가 끼어들었을지 어떨지는 모를 일이었다. 그래, 그 요크 경기병들은 요즘 어떻다더냐? 아버지는 이렇게 물었다. 아직 야영지에 있겠지요, 뭐. 그런데 아마 곧 떠난다는가 봐요. 그렇게 네가 하는 것을 숨기려고 해도 소용없어. 넌 그중 한 놈하고 늘 만나고 있지. 그 놈하고 같이散歩하는 걸 본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 야만종 같은 외국 놈하고 그 놈들은 프랑스 놈들보다 더 나은 게 없단 말이야. 난 결심했다. 내 말이 다 끝나기 전에 중얼거리지도 마라. 그 놈들이 여기 머물러 있는 동안은 너를 여기 두지 않기로 했다. 넌 내 고모 집에 가 있거라. 군인은커녕 어떤 남자하고도 아직 한 번도 산책해 본 적도 없고 아버지하고 언제 밖에 같이 다녀본 적이 있었느냐고 항의해 봤으나 아무 소용도 없었다. 그녀의 항의도 그렇게 억세고 줄기차지 못했다. 아버지의 주장이 말 그대로 옳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전혀 잘못 짚고 하는 말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고모 집은 필리스에게는 감옥과 같았다. 그녀는 바로 얼마 전에도 그 집에서 마치 감옥살이 같은 고통을 겪어본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후에 어서 가지고 갈 짐을 챙기라고 그녀에게 독촉했을 때 그녀는 정말 맥이 탁 풀리는 기분이었다. 훗날 그녀는
이 괴롭고 흥분했던 일주일 동안의 자기 행동을 굳이 변명하려고 들지 않았다. 하여간 그녀는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자기도 애인과 그의 친구의 탈주 계획에 동조해서 늘 그의 이야기를 듣고 아름다운 윤색으로 머릿속에 그리던 그의 고향 나라로 도망쳐 버리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훗날에도 그녀는 늘 이런 말을 했다. 그의 의도가 정말 순수하고 외골시였다는 점이 그 계획의 특색이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도 망설이다 말고 따라 나섰다는 것이었다. 그는 정말 얌전하고 친절한 젊은이였고 일찍이 그런 공손한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으리만큼 그녀를 정말 소중하게 대접해 주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나만을 믿고 배를 타고 외국으로 건너가는 그런 위험한 모험을 할 각오가 섰다는 것이었다. 4. 그들이 이 모험에 나선 것은 그 다음 주 바다도 잔잔한 어느 어두운 밤이었다. 티나는 큰 신장로와 마을로 가는 소로가 갈라지는 곳에서 그녀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한편 크리스토프는 그들보다 먼저 배가 있는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노스, 그 당시는 거기를 망대라고 불렀지만 노스를 돌아가 그곳 저편에서 그들을 태우기로 했고 그들은 걸어서 부두의 뱃머리를 건넌 다음 그 망대 언덕을 넘어서 그리로 가기로 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위층 침실로 올라가자마자 그녀는 얼른 집을 빠져나와서 짐 보따리를 든 채 총총걸음으로 오솔길을 달려갔다. 밤중이어서 그맘때는 마을 어디에도 나다니는 사람이라곤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다. 이윽고 그녀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신장로와 소로가 합치는 곳에 이르렀다. 여기서 그녀는 울타리에 가려진 으슥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숨어 있었다. 거기는 잘 보이지 않는 구석이어서 자기는 사람 눈에 띄지 않고 신장로를 걸어오는 사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여기서 이렇게 애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웅크리고 있은 지 채 1분이나 되었을까 말까 할 때 하기는 하도 긴장해 있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어찌나 길고 괴로웠는지 모른다. 그때 고대하는 발자국 소리는 안 들리고 뜻밖의 저 앞의 언덕을 내려오는 마차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길에 아무도 없을 때 티나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마차가 빨리 지나가기만 안타깝게 기다렸다. 마차는 그녀가 숨어있는 길 모퉁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속력을 줄이더니 여느 때처럼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바로 그녀 앞에서 불과 몇 야드밖에 안 되는 데서 서버리는 것이었다. 어떤 손님이 거기서 마차를 내리는 것이었다. 그 손님의 목소리가 그녀에게도 들렸다. 그건 험프리 굴드였다. 그는 친구 한 사람을 데리고 있었고 손 가방 따위와 짐도 가지고 있었다. 거기 풀바닥에 짐을 내려놓은 다음 마차는 임금이 묵고 계시는 해수욕장 길로 다시 달려가 버렸다. 경마차를 가지고 나온다는 젊은이가 어디에 있을까? 오래 안 기다리게 해주었으면 좋겠는걸. 정각 9시 반이라고 일러는 두었는데. 그녀의 전 약혼자는 동행한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다. 자네, 그 여자한테 줄 선물은 잘 간수했나? 아, 필리스에게 줄 건 말인가? 그럼 이 가방 속에 들어있는걸. 그녀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물론 들고 말고 그렇게 좋은 속죄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나? 아니, 그녀는 이만한 선물은 받아야지. 내가 그녀한테 너무 소홀하게 대접했으니까 말이야. 이 이틀 동안은 도무지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고 자꾸만 그 여자 생각만 했는걸. 아, 뭐 그 이야기는 그만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공연히 꾸며대는 말이지.
그녀가 정말 그렇게 나쁠 리가 없어. 아주 총명한 여자니까. 그런 하노바 군인 따위에 걸려들진 않을 거라고 난 확신하네. 그녀에 대해선 그런 소문은 내가 믿지 않으니까 이것으로 끝나야지. 더 이상 그런 얘기도 없을 걸세. 두 남자는 거기에 기다리고 서서 얼마 동안 그와 같은 이야기를 무심코 주고받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불현듯 자기의 행동이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쳤다. 드디어 경마차를 가지고 맞이하러 온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의 대화는 그만 그치고 말았다. 짐을 싣고 그들이 올라타자 그녀가 조금 전에 걸어온 바로 그 길로 경마차는 달려갔다. 필리스는 너무나도 양심이 가책을 받아 처음엔 그들 뒤를 따라 돌아가 버릴까 했다. 그러나 잠깐 다시 생각해보고 이렇게 마음먹었다. 그와 직접 만나면 또 결심이 흔들릴지 모르니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마트 호이스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 마음이 변했다고 그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험프리 굴두가 약혼을 성실하게 지킬 생각이 없다는 말을 자기가 어리석게 믿었던 것을 스스로 뼈저리게 책망했다. 지금 금방 그가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는 틀림없이 그녀를 믿고 살아온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진정 그녀의 사랑을 차지했던 것은 누구였는지 그녀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사실 그 젊은이의 사랑 없이는 인생이 쓸쓸할 것만 같았다. 그렇지만 그가 제안하는 계획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무모하고 막연하고 모험적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무서웠다. 애당초 험프리 굴도와는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지만 그녀가 그런 약속을 무시하고 행동하게 된 것은 순전히 그 남자가 불성실하다고 속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선물까지 가지고 온 열성을 알게 되니 그녀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는 나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신의를 잃느니 보다는 사랑을 잃는 게 낫다. 남들은 고사하고 스스로 자기에 대한 자존심을 지킬 도리밖에 없다. 그녀는 그냥 집에 남아서 험프리와 결혼하고 괴롭더라도 참겠다고 마음먹었다. 필리스가 유달리 마음의 준비를 꿋꿋하게 하고 대기하고 있자 몇 분 후에 살인문 저편에 마트 호이스 티나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가 몇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동안에 그는 벌써 그 문을 넘어서 달려왔다. 피할 틈도 없이 벌써 그는 가슴팍에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렇게 얼싸안는 것도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구나. 남자의 팔에 안긴 채 이렇게 생각하니 그녀는 미칠 것 같았다. 그날 밤 그 시련을 자기가 어떻게 견뎌냈는지 필리스 자신도 똑똑히 생각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자기가 결심한 대로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애인이 그만큼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었다고 훗날 언제나 말하곤 했었다. 그녀가 힘없는 목소리로 자기의 생각이 변했다고 알리면서 그와 같이 도망가는 것은 안 되겠고 감히 그럴 용기도 없다고 말하자 그는 그녀의 결심을 알고 서운했지만 억지로 가자고 우기지는 않았다. 그녀의 애정이 자기에게 쏠려 있는 건 뻔했으니 그대로 밀어붙이기만 했다면 아마 그녀는 틀림없이 그가 하자는 대로 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점잖지 못하게 염치 없이 그녀를 유혹하는 짓은 결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그녀 편에서 그에게 무사할는지 두려우니 제발 가지 말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그건 안 되겠다고 그는 분명히 대답하는 것이었다. 친구가 날 믿고 한 약속을 깨뜨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혼자 하는 일이면 계획을 포기해도 좋다. 그러나 크리스토프가 배와 나침반과 지도까지 준비하고 해변에서 기다리고 있다. 조금 더 있으면 바닷물이 밀물에서 썰물로 바뀔 것이다.
어머니에게도 간다고 미리 기별했다. 그러니 꼭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차마 떨어질 수 없어서 그대로 곁에 머뭇거리는 동안 귀중한 시간이 자꾸 흘러갔다. 필리스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으나 간신히 결심을 지켰다. 드디어 하는 수 없이 그들은 헤어졌다. 그는 언덕을 걸어 내려갔다. 그의 발자국 소리마저 사라지려 하자 그녀는 뒷모습이나마 한 번 더 보고 싶은 생각에 소리 없이 뒤를 쫓아가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다시 바라보았다. 불현듯 빨리 뛰어가서 그와 운명을 같이 해버릴까 하고 흥분한 순간도 있었으나 역시 그러지는 못했다. 옛날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도 위급한 순간에 내지 못했던 용기를 필리스 그로브에게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신장로 위에서 그의 모습과 비슷한 검은 그림자가 또 하나 나타나더니 두 사람이 합류하는 것이 보였다. 그건 그의 친구 크리스토프였다. 그 다음엔 아무리 바라보아도 그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거기서 4마일 떨어진 항구 마을로 향해서 급히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절망에 가까운 애달픈 마음으로 그녀는 발길을 돌려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야영지 막사에서 귀역 나팔 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야영지고 뭐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았다. 그건 마치 멸망의 천사가 휩쓸고 지나간 후의 아시리아군 야영지처럼 죽어 없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처음에는 슬픔 때문에 그녀가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마침내는 그 슬픔이 그녀를 깊은 잠으로 감싸 주었다. 이튿날 아침 층계 밑에서 아버지는 딸을 만났다. 예, 굴두씨가 왔단다. 아버지는 신이 나서 말했다. 험프리는 지금 여관에 묵고 있으며 벌써 다녀갔는데 그녀의 안부를 묻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돛을 새긴 한 은틀 속에 든 아주 멋있는 거울을 그녀에게 선물로 가지고 왔더라면서 그 선물을 아버지가 손에 들고 보여주었다. 그는 1시간쯤 지난 뒤에 다시 찾아오겠으며 필수와 같이 산보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요즘과 달라서 그 시절에는 시골집에서 아름다운 거울이란 참 보기 드문 물건이었다. 그녀 앞에 갖다 놓은 그 거울을 보자 필리스의 마음은 아주 흐뭇했다.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니 눈이 푸석푸석 부어올라 있어서 좀 상냥스럽게 웃는 눈을 해보려고 애썼다. 그녀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그저 기계처럼 순종하며 걸어가는 여인이 흔히 느끼는 그런 기막힌 심경이었다. 험프리는 별로 감정을 겉으로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그 나름대로 시종 변함없이 옛 언약을 지켜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이제 그녀가 마찬가지로 그래야 할 입장이 아닌가. 그리고 그 동안의 실수 같은 건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는 게 좋겠다. 그녀는 모자를 쓰고 쇼를 둘렀다. 그가 약속 시간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현관에 나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5. 필리스는 그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그러나 같이 거닐면서 이야기는 주로 험프리 편에서 혼자 했다. 그는 최근 유행의 동향 같은 것을 이야기했다. 그런 화제라면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되어서 그녀도 기꺼이 대화에 응했다. 그의 정중한 말씨는 그녀가 뒤숭숭한 마음과 머리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녀 자신의 마음이 그토록 수심에 가득 차 있지 않았더라면 그의 태도에 어딘가 어색해하는 빛이 있는 것을 빨리 눈치채었을 텐데 그걸 몰랐었다. 나중에 그는 갑자기 화제를 돌려서 이렇게 말했다. 변변치 않은 선물이 마음에 드셨다니 기쁩니다.
사실은 당신과 화해하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드리고자 그 선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매우 난처한 처지에 빠져 있으니 나를 건져 주십사 하고요. 필리스에게는 이렇게 떳떳이 자립하고 있는 독신자가 어떤 점에서는 매우 존경하고 있는 이 사람이 뭔가 난처한 처지에 빠져 있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필리스 양, 당신에게 내 비밀을 바로 고백하겠어요. 당신의 의견을 묻기 전에 내가 먼저 고백해야 할 엄청난 비밀이 있답니다. 사실은 전 이미 결혼한 몸입니다. 어떤 아리따운 젊은 아가씨와 비밀이 결혼을 했습니다. 당신도 그녀를 알게 되면 알게 되길 바랍니다만 정말 착한 여자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며느리감으로 꼭 마음에 드실 여자는 아닙니다. 당신도 나만큼 잘 아시겠지만 부모의 생각은 늘 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비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언젠가 한바탕 호령이 떨어질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당신이 도와주시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아버지에게 말씀드릴 때 말입니다. 그때 당신도 나와는 도저히 결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아니 구실이 될 만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해 주시면 틀림없이 일이 원만하게 매듭지어질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꼭 아버지를 설득해서 내 생각에 동의해 주시도록 하고 싶어요. 부자간의 의가 갈라지는 건 바라지 않으니까요. 필리스는 자기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주 뜻밖인 그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말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고백으로 자기의 불안한 마음에 오히려 안도감이 생기는 것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양심상 괴로워서 그 대신 자기도 숨긴 고민을 고백해 버리고 싶었다. 험프리가 여자였다면 아마 당장에 다 털어놓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남자에게 고백하기는 두려웠다. 그리고 아직 침묵을 지켜야 할 이유가 정말 있었다. 그녀의 애인이 친구와 같이 위험한 고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되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조용히 혼자 있을 곳을 찾았다. 그리고 같이 도망가지 않은 것을 적이 후회하기도 하고 지난날 마트 호이스 티나와 만나곤 하던 때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꿈꾸듯 회상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더욱이 자기 나라 여자들 사이에서 지내게 되면 나 같은 건 금방, 그렇지 아마 이름까지도 잊어버리겠지. 그녀는 맥이 풀려서 며칠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 하루는 안개가 자욱한 속에 날이 새어 안개 저편에 동이 터오는 하늘이 푸르스름한 잿빛으로 보였다. 야영지의 천막들과 줄줄이 밧줄에 매인 말들도 이날은 모두 푸른 회색으로 어렴풋이 빛이었다. 쥐사장에서 오르는 연기도 안개에 눌린 듯이 아래로 깔리는 것이었다. 지금 그녀에게는 온 영국 땅 안에서 단 한치라도 관심 있는 땅이 있다면 늘 마트 호이스티나를 만나려고 담 위로 기어 오를 때 딛고 섰던 마당 한 구석밖에 없었다. 을씨년스런 안개가 자욱했지만 그녀는 마당으로 나가서 그 익숙한 구석까지 걸어갔다. 풀잎마다 조그만 이슬 방울이 매달려 있고 애벌레와 달팽이가 땅 위를 기어다니고 있었다. 야영지 막사에서 늘 들려오던 소리가 이 날도 역시 희미하게 들려오고 또 그 반대쪽 방향에서는 마침 장날이어서 총총히 읍내로 걸어가는 농부들의 발자국 소리도 들려왔다. 그녀가 늘 이 구석에 자주 다녔기 때문에 담모통이 불이 짓밟혀 있고 그녀가 담 너머로 내다보기 위해서
딛고 올라섰던 디딤돌에는 흙발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보였다. 저녁에 어둑어둑해진 후가 아니면 그 구석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발자국 흔적이 낮에 그렇게 잘 보일 줄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었다. 밀회 장소를 아버지에게 들키게 된 것도 아마 이것 때문이었던 듯 싶다. 이런 흔적을 우울한 기분으로 바라보며 서 있으려니 야영지 막사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데 보통 때 듣던 것과는 다른 소리 같았다. 필리스는 인제 야영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은 없었지만 디딤돌을 딛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 봤다. 올라가자 눈앞에 나타난 광경에 그녀는 깜짝 놀랐고 처음엔 당황했으나 이내 몸이 얼어붙고 손가락은 담벼락을 움켜쥐고 눈은 이마 앞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앞을 노려보는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다. 눈앞에 널리 펼쳐진 푸른 들판에는 야영지 전영대 병사들이 열을 지어 늘어서 있고 그 한복판 전면에 2개의 빈 관이 땅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가 보통 때와는 다른 것 같이 들은 그 소리는 바로 그 대열 앞으로 걸어 나오는 행렬에서 울리는 고적 소리였다. 그 행렬은 요크 경기병 고적대가 장송곡을 울리고 그 뒤로 그 연대의 2 병사가 연구차를 타고 따라오는 것이었다. 양편에 한 사람씩 호위병이 지키고 군목 2 사람이 함께 따라왔다. 이 예사롭지 않은 일에 호기심이 끌려 몰려온 시골 사람들이 우르르 그 뒤를 따랐다. 이 슬픈 행렬은 병사들의 대열 앞을 지나서 다시 전면 한가운데로 돌아 나아가 관 옆에 멈추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2 사람은 거기서 눈가림을 하고 관 앞에 꿇어앉았다. 몇 분 동안 마지막 휴식 시간을 주어 그 사이에 2 사람은 기도를 드렸다. 사격수로 임명된 24명의 병사들이 총을 겨누고 늘어섰다. 지휘관은 지휘도를 빼어들고 허공을 찌르듯 몇 번 휘두르고 나서 마지막에 위에서 아래로 크게 후려내리자 사격수들은 드디어 일제 사격을 했다. 2 희생자는 단박 그 자리에 쓰러졌다. 한 사람은 관 위에 얼굴을 폭삭 떨어뜨리고 또 한 사람은 뒤로 댕그렁 나자빠졌다. 콩 튀듯 일제 사격 소리가 울렸을 때 그로브 의사 집에서는 정원의 돌담 쪽에서 비명의 외마디가 울렸고 누군가가 담 위에서 안쪽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러나 담박들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순간에 그런 일이 있은 줄도 모르고 있었다. 처형당한 2 경기병은 마트 호이스 티노아와 그의 친구 크리스토프였다. 호위병으로 지켜섰던 병사들이 2 사람의 시체를 금방 관 속에 넣었다. 그러자 연대장인 대령이 말을 타고 그 앞으로 다가와서 냉엄한 목소리로 외쳤다. 넣지 말고 끌어내놔라. 병사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보여주겠다. 관이 한쪽 끝을 들어 올려 세우자 죽은 독일인 병사들의 몸은 풀밭 위에 얼굴을 받고 굴러 떨어졌다. 그러고 나서 모든 연대 병사들은 분대별로 방향 전환을 하고 그 시체 곁을 천천히 행진해 나갔다. 이렇게 시체 사열 분열이 다 끝난 뒤에 2 병사의 시체는 다시 관 속에 넣어 운반해 가버렸다. 한편 그로브 의사는 요란한 총성을 듣고 마당으로 뛰어나갔다가 담 밑에 불쌍한 자기 딸이 쓰러져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얼른 집 안으로 안고 들어왔으나 의식을 회복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 후 여러 주일 동안 그녀가 제정신이 돌아올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고 근심되었다. 요크 경기병 연대에서 탈주한 이들 운수 나쁜 2 병사는 이렇게 됐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계획한 대로
가까운 항구에서 배의 닻을 자르고 연대장 대령의 학대에 화가 치밀어 달아나고 싶어하던 다른 두 사람의 동료까지 태우고 무사히 영국 해협을 나아갔다. 그렇지만 방향의 각도를 잘못 잡아가지고 저지섬 쪽으로 가고 말았는데 그 섬이 프랑스 해안인 줄만 알고 그리로 배를 대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탈주병이라는 것이 발각되어 당국에 연행되었다. 마트 호이스와 크리스토프는 군사 재판에서, 다른 두 병사는 순전히 자기들 말을 듣고 같이 배를 타게 된 것뿐이라고 동료를 위해서 탄원했다는 것이었다. 그 탄원에 따라서 그들에게는 태형이 선고되고 주모자들에게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옛날 조지왕이 즐겨 행차하던 이 유명한 해수욕장을 찾는 이는 언덕 아래에 있는 이웃 마을로 어슬렁 걸음을 옮겨서 거기에 매장된 사망자의 등기대장을 둘쭈어 본다면 아마 이런 말이 씌어있는 두 개의 기재란이 눈에 띌 것이다. 마트 호이스티나 하사, 근위 요크 경기병 연대 소속 탈주죄로 총살, 1802년 7월 30일에 매장됨, 향년 22세, 독일 잘츠부르크 출생. 크리스토프 블레스, 근위 요크 경기병 연대 소속, 탈주죄로 총살, 1802년 7월 30일에 매장됨, 향년 22세, 알사스 로타르겐 출생. 그들의 무덤은 조그만 교회 뒤편 담 가까이에 있었다. 표적이 될 만한 기념비도 물론 없었으나 필리스는 그 무덤을 나한테 가르쳐 주었다.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은 늘 손수 이 묘를 깨끗하게 가꾸고 보살피곤 했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 쐐기풀이 무성하고 묘의 봉토도 평평하게 뭉개져 버렸다. 그러나 부모한테서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의 중노년층들은 그 군인들이 묻혀있는 이 자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지금은 필리스도 그 무덤 가까운 곳에 고요히 잠들어 있다. 전장의 희생양이 된 모든 젊은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것으로 토머스 하디의 우울한 독일 경기병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곧 좋은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